예, 방금 소개받은 웰컴치과 손현학이고요. 오늘 디오나비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쓴 거의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써오면서 그러니까 나름 이해하는 부분이랑 팁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1번을 통해서 만든 수술 가이드를 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이며 수술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든가 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화두가 되는 디지털 보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지컬 가이드 제작에 대한 그 섹션에서는 제작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스캔할 때의 주의점, 그리고 머징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머징과 뭐 스캔을 잘하기 위한 팁이 되는 레진 마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가이드 디자인에 대한 얘기까지 할 겁니다. 먼저 디오나비 메이킹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은 병원에서 환자 구강내를 스캔을 하고 CT를 찍죠. 그리고 걔네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통해서 가이드를 디자인을 하겠죠. 그 디자인을 한 거를 가이드로 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각 병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건 없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병원에서 가이드를 만드는 그 제작 과정이 좀 달라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은 타입 1, 그러니까 병원에 CT만 있는 경우죠. 석고 모델 이용하는 경우 될 거고, 두 번째는 CT뿐만 아니라 병원에 구강 스캐너까지 있어서 구강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자체를 클리닉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타입 3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타입 1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병원과 그 디오나비 팀과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첫 번째 환자가 내원을 하면 당연히 CT밖에 없으니까 CT를 찍을 거고, 그날은 알지네트나 뭐 로우 임프레션을 뜨고 보내겠죠, 환자를. 자, 그리고 나서 석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뭐 택배라든가 영업사원을 통해서 디오에 전달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로스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모델하고 스캔 데이터를 석고 모델을 스캔을 할 거고, 디오 내부에서는. 그리고 CT하고 정합을 통해서 디자인을 할 건데, 이때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모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디자인하는 과정의 시간은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자인이 여차저차해서 완성이 되면 다시 클리닉 원장님한테 이 디자인이 괜찮을까요? 라고 컨펌을 요청하게 될 거고, 그 요청을 확인을 하고 뭐 새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괜찮다라는 컨펌을 내려주면 다시 이제 디오 본사에서는 가이드 제작이 들어갈 거고, 대략 한 빠르면 일일 하루 아니면 뭐 이틀 정도 걸리겠죠. 자, 그러면 결국 그걸 다시 딜리버리를 받고 수술을 할 때까지 과정을 총 기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 열흘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병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근데 병원에 스캐너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모든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환자 첫 내원 시에 CT하고 스캔을 다 찍을 겁니다. 그러면 구강 내의 스캔 데이터랑 CT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고, 얘는 디오나비 홈페이지에 디자인으로 바로 의뢰가 되겠죠. 그러면 디자인 팀에서는 그 자료를 어차피 스캔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걔네들 정합을 통해 디자인을 할 거고, 디자인 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을 실제로 시행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점점점 그 가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디자이너 분들의 일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병원의 디자인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목 현상에 의해서 뭐 다른 병원에서 참 많이 밀려 있다라고 하면 디자인 자체만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간도 상당히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디자인을 의뢰했던 나와 이제 그
그 어느 정도 손발이 맞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다른 뭐 직급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 그 디자인 팀이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면서 손발을 맞춘 디자이너가 다시 디자이너가 새로 바뀌는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나의 컨셉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타입 2에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완료돼서 컨펌을 요청을 하면 그 병원 원장님이 그 디자인을 확인할 거고 다시 컨펌을 하겠죠. 혹은 뭐 재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컨펌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일단은 디자인 팀에서 만든 컨펌해 주세요라고 보여주는 게 사진의 여러 장의 사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3D로 받아서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단면만 찍어서 캡처해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그런 한계도 있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부분대로 디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조금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디자인을 본인이 하지 않고 컨펌은 내가 했지만 디자인을 한 사람이랑 수술을 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서 오는 불합리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자체는 그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이 수술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캐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컨펌 요청 과정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한 감은 사실 못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왜 생각보다 어렵지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 2에서 가지는 단점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가 제작이 되고 다시 병원에 딜리버리가 돼서 수술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병원에 그 임플란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실제로 원장님이 직접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일단은 클리닉 내에서 환자가 와서 CT와 스캔을 찍으면 그날 바로 저는 디자인을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 그 임플란트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오전에 어떤 환자분이 와서 상담을 해서 성공을 했고 CT 찍고 스캔하고 하셨다라고 하면 말로는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기간을 저희는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 가시고 나면 점심때라든가 혹은 바쁘면 저녁에 퇴근 후에 디자인을 하는데 싱글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5분이 안 걸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오래 걸렸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멀티플이면 조금 더 신경 써야겠지만 그러면 CT 찍고 스캔하고 디자인까지 완료되는데 제가 정말 뭐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거의 뭐 10분, 20분 만에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한 거를 DOW 팀에게 전송을 하죠. 이거는 디자인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자체가 가이드가 제작되는데 문제가 없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디오나비 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 해줘요. 사실은 거의 반나절이 안 걸리거든요. 이거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된 게 제작 과정에서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그 컨펌 과정이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오전에 보내면 거의 한 오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컨펌을 요청을 하는 문자가 와요. 자 그러면 걔가 체크를 해보는데 제가 체크할 필요가 거의 없죠. 내가 디자인한 그대로 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면 거의 그림만 확인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D로 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은 사실 제가 디자인하는 과정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바로 컨펌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가이드 제작 기간은 똑같겠죠. 근데 가이드를 제작하는 시간을 잘 맞추면 디자인 요청 컨펌이 떨어져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디자인들을 저녁에 3D 프린터에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이렇게 현물로 나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만 잘 맞추면 뭐 3일, 4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은 일주일까지는 안 가고요. 환자들한테 5일 정도 환자가 정말 급하다라고 하면 3일, 4일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 3로 가면 안정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자이너가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 수술이 되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미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혹은 골질이 뭐 단단하기 때문에 혹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오버 드릴링을 해야 된다든지 언더 드릴링을 해야 된다든지를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려도 실제로 수술할 때는 금방 끝나거든요. 제가 계획했던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타입 3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있지만 원장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숫자와 디자인을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각 병원에 따라서 타입 1, 2, 3별로 해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머징이라고 하는 다소 뭐 익숙한 분들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머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전체 과정에서 스캔과 CT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하는 과정을 정합 혹은 머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가 실제 구강 내에 서지컬 가이드를 체결을 하고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가이드 내부에 환자의 모든 정보, 구강 내 진지바에 대한 정보, 치아에 대한 정보, 본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환자의 잇몸 정보나 치아 정보는 당연히 이 서지컬 가이드 레진상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딱 거기에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고 안정감을 가지고 안 움직이겠죠, 수술 동안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본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슬리브, 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슬리브의 각도, 높이, 그리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형태는 다 일정하지만, 그러니까 얘의 각도나 높이에 의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픽처의 위치, X, Y, Z 3차원적인 위치를 전부 다 이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정보가 이 슬리브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T 데이터를 통해서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죠. CT라고 하는 건 경조직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진지봐야 되는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스캔 데이터는 오히려 구강 외에서 보이는 거, 구강 내에서 잇몸이라든가 치아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사실 본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데이터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절대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뭔가 A와 B가 서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합하려고 하면 당연히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공통된 것들.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에 공통된 건 당연히 치아가 될 거고, 그 치아를 중심으로 정합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하면서 세 가지 정보를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합이라는 과정을 그 그러니까 임플란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는 과정을 보면 CT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스캔 데이터에 해당하는 점을 각각 3점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머징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 3점을 잡아주면, 대략적으로 잡아주면 그 위치에 다른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 정보가 나올 거고, 머징이 된 정보가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 CT나 스캔 데이터에서 중심이 되는 교집합이 되는 치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치아가 있는 경우, 완전 없는 경우, 그리고 세모는 뭐냐면 치아가 있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뭐 메탈이라든가 지르코니아라든가 해서 보철물이라서 CT상에서 혹은 뭐 스캔상에서는 깨끗하게 나오지만 CT상에서 산란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뭐 세모라고 표현을 하면, 초창기에는 투수가 있는 상태는 정말 쉽게 넘어갔는데 이 산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 연구 과정을 거쳐서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더 나아가서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아 케이스에서도 이런 스캔이나 CT 혹은 정합을 하는 솔루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지컬 가이드의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후에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스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46번을 심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환자 구강 내 하악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스캔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는 방향을 어떻게 할까도 사실은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중요한데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랐어요. 이게 40번 때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30번 때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은지를 몰랐는데, 이제 연구라든가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정보는, 교수님이 이제 얘기해 준 거는 스캔 데이터가 이렇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시작점을 저희가 37번이라 잡았을 때 무조건 시작점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구강 내 위치랑 스캔 데이터가.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오차가 누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47번 정도에 가면 교환면이나 디스탈면, 박활면으로 각각 0.5mm 정도의 오차가 누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아치라고, 그러니까 구강의 형태라고 하는 게 이게 아치 형태잖아요. 직선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커나인 커브를 도는 33번과 44번을 이렇게 돌 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다가 얘가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트는 순간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오차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인 한계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피해갈까에 대한 그런 팁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타겟 에어리어를 먼저 스캔 시작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번대를 심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40번대부터 스캔을 시작을 해서 30번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30번대와 40번대를 같이 36번도 심어야 되고 46번도 심어야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개를 따로 떠야 돼요, 스캔을. 하나는 30번대로 시작하는 거, 하나는 40번대로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스캔 과정에서 커브를 돌면 특히 견치 부위에 당연히 오차가 생기는 거고, 스캔의 오차는 양측이 편측에 비해서 당연히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전황 스캔의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스캔 부위에서 약 0.5mm의 수평 오차, 수직 오차를 포함해서. 근데 구강 스캐너가 지금 현재 기술로 개발된 구강 스캐너가 가진 기계적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쓰는 트리오스가 그나마 구강 스캐너 중에 오차가 제일 작다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캔 자체가 그렇게 오차가 있는데 석고 모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훨씬 더 큰 오차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팁은 스캔 오차를 줄이려고 하면 편측 가이드만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쪽을 동시에 식립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따로 떠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는 모철물이 많아서 뭐 산란이 되는 경우나 잔존치가 적은 경우는 이제 마커를 부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마커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자, 이 환자분을 볼게요. 지금 상악 전치부에 4개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인데 지금 잔존에 있는 모든 치아가 지르코니아 보철이 되어 있어요. 이 환자를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혀 어떻게 CT 스캔 데이터 상에서는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 그림이랑 CT의 이 그림이랑 저희가 어떤 점이 서로 매칭된다는 것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이게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알루미나 입자라고 하는 마커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얘를 교환면에다 붙이고 CT를 찍으면 그 교환면에 붙이는 방식도 3점 정합을 위해서 이런 삼각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얘를 CT를 찍으면 그 지르코니아의 보철이 산란되는 부위를 피해서 교환면에서 얘의 형태가 산란 없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이랑 그리고 스캔 데이터의 점이랑 이렇게 매칭을 시키니까 위에처럼 정합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해서 뭐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루미나 입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치아 혹은 보철물의 교환면에 레진을 통해서 애칭 없이 레진을 통해서 붙여가지고 산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환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69세 할머니 환자분인데, 이분 치료 계획은 하악에 양쪽 그러니까 40번대 후방이랑 30번대 후방 임플란트를 2개 심어서 뭐 RPD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환자의 이 좁은 리치에 알루미나 입자를 도저히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못 붙이니까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앞쪽에서 정합 포인트, 머징 포인트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스캔을 했는데, 스캔은 제가 직접 안 하죠. 우리 병원 스태프들이 하는데, 이렇게 무치악인 경우가 이렇게 길게 갈수록 디스탈로 갈수록 스캔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되게 힘들게 억지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얻었어요. 마음 같아서 레트로몰라 패드까지 이렇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정합 포인트, 그러니까 머징 포인트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CT 데이터 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막 산란되고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억지로 잡아가지고 억지로 머징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자, 이 CT 데이터랑 스캔 데이터가 잘 정합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그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 사진에 보면 그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경조직 부분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그 녹색 정도가 파란색이나 혹은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건 오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단계에서는 그럭저럭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 정합이 잘 됐냐를 판단하는 두 번째 또 기준이 단계가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실제 36번 위치에 제가 임플란트, 이 정도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정말 작은 거지만 이렇게 길이도 작고 위치시켰는데, 수술하기도 어려운데 가이드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면 이 수술은 100%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판단하는 게, 저기에 보면 노란 선이 보이죠, 그죠? 이 노란 선은 스캔 데이터의 단면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회색 부분은 CT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그 자료인데, 뭐 물론 CT는 경조직만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희미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사실 잇몸이거든요. 그럼 걔네 둘이 비슷하게 대략 맞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이드 자체를 만들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조금이라도 실패를, 그러니까 틀어지면 실패하는 케이스인데 가이드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석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해서 석고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원래 석고 모델을 떠서 스캔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 케이스를 한번 해봤거든요. 환자분을 다시 모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뭐 알지네이터도 아니고 러버를 가지고 임프레션을 떠서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석고를 뜬 모델을 가지고 스캔을 하니까 스캔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죠? 이게 딱딱하니까. 근데 어쨌든 정확 포인트는 CT 상에서 이렇게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머징 포인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머징이 이렇게 돼요. 일단 1단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라운을 디자인을 하고 픽처를 분석을 해서 위치를 포지셔닝을 하고 단면을 봤더니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캔 데이터의 연조직 라인이 CT 데이터의 뼈를 뚫고 들어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석고 모델이 정확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정확할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수술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환자분 불러서 절개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이 레진 마커에 대한 부분을 발견을 했거든요. 당연히 레진은 CT상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연히 구강 내에 이렇게 레진이 붙어 있는데 이게 CT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되지 않을까 해서 환자분을 다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가 혹은 어떤 색깔의 어떤 종류의 레진이 좋은지는 그때는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레진을 다 발라봤어요. 뭐 눈사람 모양도 만들고 직선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흰색도 해보고 뭐 치아색도 해보고 파란색도 해보고 다 했는데, 자, 이거를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1번 위치 눈사람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쪽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CT 데이터 상의 그 머징 포인트 이제는 최후방으로 미는 거죠. 1번 머징 포인트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진행을 했더니 뭔가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아까도 통과했지만 다시 1단계도 나쁘지 않았고, 2단계를 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했던 그림이죠. 그러니까 CT 데이터의 단면, 연조직 단면이 스캔 데이터 연조직 단면이 CT 데이터와 그대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확신을 얻었고 실제로 수술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수술도 뭐 어려운 케이스지만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레진을 가지고 알루미늄 입자 대신에 마커를 활용하는 방법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치약이고 지금 치아도 루트만 남아 있어서 정합 뭐 이렇게 하기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분은 제가 레진을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캔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조직이 없는 연조직만 스캔하는 건 스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레진이라고 하는 레진 마커라고 하는 의미가 정합을 위해서 저희가 그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레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뿌려주면 얘가 인위적인 경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 자체가 잘 된다라고 하는 큰 부수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캔이 안 될 땐 꼭 정합 목적이 아니라 스캔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특히 하악에서는 그게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합 포인트는 3개만 잡으면 되는데 그 목적으로 이렇게 길게 직선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CT를 찍었더니 CT상에서는 거의 안 나올 것들이 레진 부분이 이렇게 뭐 가로선, 세로선에서 나와서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잘 매칭을 했더니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었죠. 머징이 완성이 돼서.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보면 스캔 데이터 연조직 라인이랑 CT 데이터 연조직 라인이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수술도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레진 마커를 통해서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환자의 그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치의 어떤 그 각진 부분을 제가 머징 포인트로 잡았다라고 하면 레진 마커를 이용을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머징 포인트 위치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징 포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CT와 스캔 데이터가 1대1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는 별개입니다. 서로 관련성이 없는데 저희가 그걸 억지로 합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치, 예를 들어서 15번이라 합시다. 15번의 위치는 CT상에서는 이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 스캔 데이터상에 이 포인트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3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 눈에서는 스캔 데이터의 어떤 점이 CT 데이터 어떤 점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리가 다를 수 있어요. 비율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2번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3번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각각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이 같다고 제가 매칭을 시켜주지만 그러면 얘는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1번하고 2번하고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 비율을 계산을 해서 머징 포인트로부터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위치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하니까 이 머징 포인트가 식립 위치를 감싸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17번을 심다 가정을 했을 때 머징 포인트가 16번 후방에서 잡아가지고 1번 위치가 아무리 둘이 뒤로 빼도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 머징 포인트가 식립 위치를 감싸는 형태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형태죠. 그러다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1번에서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으면 이때부터는 오차가 급격하게 누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거리가 더 멀수록 아까 보여드렸던 그 2단계 오차가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수술이 고난이도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골폭이 좁고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머징 포인트는 식립 위치를 감싸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루틴하게 마진 레진 마커를 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면 구강 내에 레진 마커를 붙이고 스캔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머징 포인트는 당연히 1번은 최후방으로 잡을 거고요. 2번은 적당한 위치에 잡고 3번은 뭐 반대쪽 1번 정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게 17번, 16번, 15번이 수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1번은 최대한 뒤쪽으로 빼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1단계는 이렇게 거의 퍼펙트하게 맞을 거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에서 2번도 이건 26번, 7번 내가 심다 가정을 하면 머징 포인트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매칭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잘 맞겠죠. 자, 그러면 레진 마커를 활용을 한다는 건 실제로 구강 내에 레진을 바르고 그걸 스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 내에 스캐너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머징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특히 상악동 수술 같은 경우에는 17호 후방에다 내가 잡아주는 게 수술의 그 오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스캐너가 없는 병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실험을 한번 제의를 받고 해봤거든요. 이 사진은 뭐냐면 환자 내에 알지네트 임플을 뜨기 전에, 지금 목표가 아마 14번일 겁니다. 수술 타겟이 1번하고 2번하고 위치,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레진을 미리 환자 구강 내에 바르고 그걸 알지네트 임플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 모델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동그란 부위는 당연히 그 레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얘랑 CT랑 다시 정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고 모델이지만 머징 포인트, 레진 마커를 통해서 머징 포인트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 해보면 지금처럼 라인이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캐너가 없는, 병원에 스캐너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머징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위에 내가 레진을 발라야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셔서 그걸 붙이고 석고 모델을, 그러니까 알지네트 임플을 뜨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수술의 오차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진 마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무취학 케이스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자분들 상하계는 지금 뭐 RPD 쓰셨고 하하계 이전에 올드덴처를 쓰셨는데 하하계 이제 오버덴처를 원하시는 거죠. 3번 자리에. 그래서 구강 내에 뭐 리치가 좋긴 하지만 경조직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죠? 아래쪽에는. 요번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레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3점을 위해서 3개만 있으면 되지만 스캔을 위해서 혹은 뭐 중간 과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각각 구치부에 전치부에 2개씩 해서 총 6개의 레진을 붙이고 이건 이제 정합 전이죠. 정합 전이니까 CT 데이터랑 스캔 데이터가 정합이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CT에 보이는 레진점을 잘 찾아가지고 스캔 데이터에 1번, 2번, 3번 매칭을 시켜줬더니 이렇게 정합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이 연조직에서 레진이 6방울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정합이 잘 됐나 안 됐냐는 연조직에서는 절대 녹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조직에 해당한 레진에서 녹색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정합이 일단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이드를 제작을 했고요. 그 가이드를 구강내에 안착을 시켜서 수술까지 마무리를 잘 했던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레진 마커를 활용을 잘 하면 상당히 부드럽게 치료가 진행이 잘 되고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도 오차 없이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 블루 레진을 어떻게 붙였냐면 구강내에 그냥 완전히 이제 에어로 건조를 시키고 연조직에 대신 그 연조직 자체도 가동성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착치근이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볼을 당겨도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 부위에 레진을 떨어뜨리고 광중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버텨줬는데 문제는 잘 떨어져요. 그러다 획기적으로 최 교수님이 히스토 아크릴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 잘 아시겠지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뭐 5개가 들어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 직원들은 이제 뚜껑을 뗐다 하니까 이게 일종의 인체용 삼초분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료계에서 쓰는. 그래서 뚜껑이 안 잊어버려도 이렇게 실을 매달아 쓰기도 하던데 얘를 자,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타겟 에어리어가 37번입니다. 그러면 37번이면은 이분 뭐 보철 뭐 아말감 정도밖에 없고 CT도 깨끗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레진 붙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걔를 붙임으로 인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는 루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타겟 에어리어를 감싸는 머징 포인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부가 여기라고 하니까 얘는 내가 레진을 바르지 않으면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머징 포인트 아무리 내가 잘 잡아봐도 어쨌든 타겟 에어리어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1번 포인트를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머징 포인트가 타겟 에어리어를 감싸는 형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레진을 내가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의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바르는 게 어렵냐라고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그 위치에 이렇게 에어를 불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블루 레진이 그냥 시인성이 좋아서 잘 해요, 저희는. 그리고 그냥 레진은 광중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뭐 한자가 움직인다거나 건드려진다거나 하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요 히스토 아크릴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체용 접착제를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넣으면 얘는 그냥 다른 후처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러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굳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단단하게 붙냐면 이렇게 에어를 불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이쪽을 이렇게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당겨도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떨어지면 또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핀셋을 가지고 쪽 잡았다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하는 아주 좋은 접착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쉽게 쓰는 거예요. 레진 마커를 통해서 머징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 과정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이것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지만은 이렇게 위치를 잡고 37번에 대해서 임시 크라운 임플란트하고 이제 CT의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진행을 하면 정확 과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진 마커를 1번으로
머징 포인트를 잡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CT 데이터, 스캔 데이터를 맞춰주고 2번은 적당히 앞에 있는 깨끗하게 잘 나온 각진 부위 2번을 잡아주고 3번은 뭐 약간의 아치를 살짝 넘어가면서 너무 후방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웬만하면 3번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깨끗하면 안 깨끗하면 뭐 뒤쪽으로 가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아까 1차 기준에서 보면 깨끗하게 잘 나왔죠. 녹색이 되게 진하게 잘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할 교합면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악이니까 하치조 신경관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가 탑다운 디자인, 그러니까 탑 투 바텀 디자인이니까 치아 위치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아치 형태에 맞는지 대합체 관계 맞는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 가능하면 970은 5.0에 10을 제가 쓰는데 걔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단면 상에서 방향도 잡아주고 패스를 설정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저는 미리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부위의 수술 부위의 골밀도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릴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이 단계에서 다 저는 숙지를 하죠. 그리고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도 적당히 잘 떨어지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패스를 좀 봐요. 조금 더 뭐 깊이 심어야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내보내기 해서 그 디자인 파일을 만들고 걔를 이제 디자인 팀에다가 요청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이드가 제작이 돼서 뭐 한 하루 정도 걸려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돼요.